아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짜증이었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 작게 자리 잡았던 불안이 서서히 커져서 결국은 제 마음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는 비톡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연체되면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생활비도 빠듯하니 순간적인 자금이 필요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의 사용처를 절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썼어. 곧 갚을 수 있어.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해결되면 이야기하려고 했어. 아내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활 수준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화장품 매주 들어오는 택배, 미용실, 피부과 심지어 동네 엄마들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거기서 밥값을 계산하고 온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정적인 척 검소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허세와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라도 대출이 무리하게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언제나 어딘가 치워져 있었고 휴대폰은 지문 잠금에 얼굴 인식까지 되어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쓴 거야?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왜 나를 못 믿어? 라고 말하고는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과소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회사 회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로 씻고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을 느낄 틈도 없이 저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한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색 기록을 확인하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주 전용 메뉴. 강남 고급 식당 프라이빗룸. 고급 와인 추천. 남자에게 인기 있는 여성 향수. 최근 검색 목록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톡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런 걸 검색할까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막연한 검색 기록만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내의 친구인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 아내와 자주 만나고 수다를 나누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무언가를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제가 진지하게 요즘 아내가 이상해서 걱정된다고 하자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요즘 그 건물주분이랑 자주 보이더라. 강남 쪽 레스토랑 예약해준다고 하던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검색 기록 강남 고급 레스토랑 미정의 말. 그 건물주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중년 부유남으로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아내가.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동기화를 켜둔 상태였고 검색 기록과 메모, 캘린더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7시 강남 W, 옷 단정하게 입기, 향수 챙기기, 카드 미리 받기. 날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W는 그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이름의 앞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저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감출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확인하리라고.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태블릿 속 메모를 확인한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붓끝이 눈가를 스칠 때마다, 입술에 붉은색을 더씹힐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늦게 끝나? 저녁 안 먹고 와야 하네. 그 표정, 그 말투,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더 이상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출근하자마자 저는 반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메모에 기록해둔 약속 시간 7시 강남 W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남 W 레스토랑을 검색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스 요리 하나에 수십만 원, 프라이빗룸 사용은 최소 2인 예약.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곳에 예약을 잡아놓고 빚을 곧 갚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해왔던 겁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전 긴장된 심장 박동을 느끼며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강남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날따라 온 세상이 느릿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 작은 건물 옥상에 올라 망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제 스스로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6시 55분. 정확히 메모와 일치하는 시간,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정성스럽게 말리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채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색 재킷을 걸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핏 낯이 익었는데 뉴스를 통해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건물주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아 레스토랑 내부로 이끌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저는 이미 대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과 몸짓은 서로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 장면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모습, 대화를 나누며 웃는 얼굴, 그리고 살짝 손을 맞잡는 순간까지. 프라이빗룸 내부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건너편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더 많은 연결고리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세진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아내가 평소에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세진이랑 술 한잔 했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건 우리 가정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아내분한테 종종 찾아왔어요. 회의 중에도 문자가 오면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고 택배 받아달라고도 했죠. 택배라니 무슨 택배 말씀이십니까? 향수니 고급 술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직접 받지 않고 꼭 저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또 맞춰졌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배달된 택배들. 집에서 봤던 명품 화장품과 쇼핑백.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오간 선물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다시 아내의 친구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내와 그 사람이 만난 거야? 처음에는 망설이던 미정도 결국 말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 아내 카드가 안 긁혀서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주라는 사람이 대신 계산해줬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더라고. 그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과 선물,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그 모든 게 아내의 허영심을 자극했고 결국은 저와 가정을 배신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두 사람 모두 제가 당한 만큼 느끼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낯설게 가벼웠습니다.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싸늘한 분노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 혼자 탁자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지금껏 모은 것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들, 아내가 태블릿에 남긴 메모, 검색 기록의 흔적들, 동료와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집으로 배달되던 이상한 택배 내역까지. 서류와 사진, 증언들을 일자별로 분류해 놓으니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은 불안, 그리고 지금은 차가운 확신. 퍼즐 조각이 맞을수록 제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선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던 도중 뜻밖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아내가 공용 태블릿으로 은행 업무를 보다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남아있던 접속 정보를 통해 계좌 목록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계좌였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기이하리만큼 규칙적인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주마다 일정한 날짜에 항상 같은 금액. 500만 원씩 입금이 되고 며칠 안에 현금 인출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두 동일한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건물주의 법인명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만남, 단순한 선물. 그 정도라면 차라리 감정적 배신으로 여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갔다는 건 그 모든 관계의 본질이 훨씬 더 추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정이 아니라 거래. 호감이 아니라 계약. 아내는 제 신뢰와 가정을 누군가의 돈과 맞바꾼 겁니다. 머리가 쿵 내려앉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온몸을 꽉 조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떤 흔적도 보여선 안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겼고 저는 끝까지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주말 아내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현실을 저 혼자만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실은 반드시 가족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분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셔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장인어른의 웃음은 평소처럼 인자했지만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웃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빚을 숨긴 것부터 시작해 건물주와의 만남, 선물들의 흔적, 계좌 거래 내역까지. 처음에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내밀자 장인어른의 눈빛은 얼어붙어 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태블릿 속 메모, 계좌 내역, 선물 포장지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마.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가장 아끼던 딸이 배신과 추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스스로 확인하고 나서 끌어안으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해서 잠깐 다녀왔어. 당신도 같이 가지 그랬지. 그 익숙한 표정과 말투가 지금은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장인어른이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겠죠. 몇 시간 후 장인어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 말이 모두 맞았다. 본인 입으로 다 인정했어. 이젠 널 믿고 맡기마.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분노. 다른 하나는 싸늘하게 식은 계획의 의지. 그날 밤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고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도 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영상 하나 만들어줘. 절대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내가 직접 쓸 일이 있을 거야. 진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몇 분짜리면 돼? 딱 3분. 임팩트 있게. 며칠 후 압축된 3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그 안에는 검색 기록, 메모, 계좌 내역, 사진, 증언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배경음악은 없었고 단지 날짜와 팩트만으로 무자비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구성. 그 영상을 USB에 담아 저는 건물주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비서에게 제 이름을 전하고 들어서자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 온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금세 낯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책상 위에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제 아내와 관련해 더 이상 어떤 접촉도 없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 아니라서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생일 선물까지 기대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 건물주에게도 반드시 제가 당한 만큼의 뼈아픈 대가를 느끼게 하리라고. 그게 제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아내의 생일은 달력에 적혀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의미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꺼내어 놓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면을 벗겨낼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한 듯 굴며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빵과 버터, 스크램블 에그,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딸기잼까지 곁들였습니다. 아내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오늘 왠지 기분 좋다라며 즐겁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과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지금까지 축적해온 분노가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내가 회사로 출근한 뒤 저는 집 안 깊숙이 숨겨둔 준비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접수를 마쳤고 서류의 사본도 제 손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USB를 꺼냈습니다. 제 친구 진우가 만들어준 3분 분량의 영상이 저장된 장치였습니다. 아내의 검색 기록, 메모, 사진, 계좌 거래 내역, 증언까지 모두 시간 순서대로 압축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택배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건물주에게서 받았던 향수, 귀걸이, 명품 쇼핑백, 포장지 등을 모조리 집어넣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짧은 쪽지를 올렸습니다. 거짓으로 감싼 선물, 이제 돌려받을 차례다.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과 분노, 하지만 그 위에 깔린 건 차갑게 가라앉은 의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어? 나 깜짝 놀랄 뻔했네. 서프라이즈야? 거실 테이블 위에는 조용히 놓여있는 봉투와 상자,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웃던 아내의 얼굴에 점점 당혹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오늘 얘기는 장난이 아니니까.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봉투를 열더니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은 시작부터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검색 기록, 메모, 강남 레스토랑 앞에서 그 남자와 걸어가는 장면, 계좌 내역이 차례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사 동료의 증언 목소리도 짧게 편집되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단 하나도 없었고 날짜와 증거만이 무표정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영상이 흘러가는 3분 동안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것들이다. 하나도 내 자리에 있지 않아. 다 돌려줘야지. 아내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치는 이미 전부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란 아내가 얼어붙은 시선으로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인어른이 서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은 참담했고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한마디에 아내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건 오직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 테니 넌 너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정리나 수습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눈물로 얼굴을 젖힌 채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든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변명은 이미 제 귀에 닿기도 전에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간적인 실수도 충동도 아닌 반복되고 지속된 계획적인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가 응답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제가 차려준 마지막 선물은 다름 아닌 진실의 증거들과 돌려받아야 할 낯부끄러운 선물들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로 하여금 모든 거짓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잔인한 도구였고, 동시에 저에게는 다시는 그 거짓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에서 제 존재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건너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과거의 삶을 버린 채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단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어떤 감정에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감정도 대화도 남아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 쪽도 더 이상 억지로 발버둥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 역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서명했고 몇 번의 절차만 거치자 법적으로 부부라는 이름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서 남은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고 상처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차올랐고 목이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 상담을 찾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약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엔 제 분노와 상처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시간들 속에서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직장의 상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기에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지만 목소리 끝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례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직접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조용히 눈치를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분이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거나 자주 실수를 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는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이 제게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폭탄 같았습니다. 그 남자 건물주라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회사 내부에서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 뒷목을 잡히는 듯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법인을 이용해 사적인 유흥비와 선물 구입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건네진 향수와 귀걸이, 고급 식사 비용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세무감사와 내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그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께 얽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체하며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 소식은 묘한 안도감을 주면서도 허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상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아내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도 당신한테 알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내가 보냈던 연락들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지워왔던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 부재중 통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쓴 듯한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그 사람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 나도 잃은 게 너무 많아.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다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건 저도 아니고 그녀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아내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자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집도 이 동네도 그 기억도 더는 남아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지금의 저에겐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일상에 몰입하다 보니 그간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도 길고 천천히 옅어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미는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최소한 무너져 있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 위 달력 대신 저는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두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무조건 믿지 마라. 침묵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무엇을 감춘다. 그건 제가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혹시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건물주의 추락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경계하며 일부러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TV를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구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에서조차 저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을 끝내 지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무너져 내려 참담한 얼굴로 울부짖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삿짐을 거의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손에 잡힌 건 낡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들, 결혼식을 준비하며 챙겨온 서류철, 그리고 아내가 제게 손으로 써주었던 편지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순간. 손편지에는 진심 어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도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그때만큼은 틀림없이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 손안에 있는 그것들은 결국 부정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선물을 받았고 그 입으로 집요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과거의 진심마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중 결혼식 날 찍힌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말 그대로 세상을 다 얻은 듯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오히려 분노와 자괴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파국이었으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어떤 관계에서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불신과 거짓의 그늘 아래에서 살지는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 묵묵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근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의 절친이었던 미정 씨였습니다. 예전에도 저에게 은근히 힌트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급히 할 말이 있다며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메시지 끝에 결국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건너편에서 그녀는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땐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적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건물주는 단지 아내 하나만 얽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여성들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이를 조용히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정 씨는 더럽고 추잡한 꼴을 보고서 스스로 선을 긋고 손절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한텐 꼭 알려야겠더라. 내가 겪은 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단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주변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거대한 늪과 같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덫에서 벗어났다는 것, 더는 그 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내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겠다고. 이미 몇 번의 문자와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중 어떤 것도 반성의 무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보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매일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직원도 제가 자주 보이자 서가에 새로 들어온 책을 슬쩍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관계가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차츰 그 작은 유대들이 제 마음을 회복시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중년 부부가 옆자리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산을 하며 저에게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 뭔가 과거를 다 내려놓은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너진 신뢰와 배신 위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과 외부의 허울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제 삶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을 펼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 자신과 끝까지 함께한다. 혹시라도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덮쳐올지 모르지만 전 예전처럼 눈 감아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배운 대가가 충분히 크니까요.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건물주 전용 메뉴라는 검색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한 번쯤은 불편하다는 감정에 눈을 감고 단순한 오해라고 스스로를 달랜 채 그대로 덮어버렸다면요. 아마 지금쯤 제 삶은 이미 더 깊게,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눈앞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신호조차 외면하려 듭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상대는 그 사람이잖아. 라고 마음속으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가며 믿음을 강제로 이어갑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내가 보였던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 어설픈 변명, 꺼림칙한 침묵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제가 꿈꾸던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앞서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를 지켜주어야지 나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일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낸 교훈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고요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낯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들러 한참을 책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그 일기장 속에 저는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적어내렸습니다. 과거의 저를 껴안아 주듯 무너져 있던 제 자신을 쓰다듬듯 글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배신당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끝에서 무너져 버릴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이제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 되었고 그 건물주 또한 뉴스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게 모든 걸 끊어낸 뒤에도 가끔 꿈속에서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꿈에서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서조차 저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제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더는 지난날의 잔해 속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저를 올가매던 거짓과 허울은 모두 청산됐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오롯이 제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며 저는 마침내 제 삶의 한 장을 완전히 덮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읽어내려온 장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다 읽고 난 책을 덮듯이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랑보다도 당신 자신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흔들리면 그 어떤 관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보호해야지 한쪽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파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일기장 한 켠에 작은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어떤 기억도 어떤 그림자도 이제는 날 꺾을 수 없다.